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항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메모리 공급난이 지속되면서 삼성전자의 HBM4 공급 가격이 $700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BM4 양산을 곧 시작할 SK하이닉스 역시 가격을 이 수준에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두 회사 모두 1분기 영업이익이 30조 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아파트 전세난이 경기 주요 지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경기도 전세 매물은 14,754건으로 연초보다 17% 줄었습니다. 성남, 광명, 기흥, 군포 등 주거 수요가 많은 경기 남부 매물 감소가 심각합니다. 미 연준 위원들 간의 금리 방향을 둘러싸고 의견 차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공개된 1월 연준 의사록을 보면 위원들이 기준금리 유지에는 의견을 같이 했지만 금리 방향을 놓고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초과하는 상태가 이어지면 금리를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까지 냈습니다. 정부가 코스닥 부실기업 속가내기에 속도를 냅니다. 상장 폐지 요건인 시가총액 기준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높이고 주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도 상폐 대상에 올리기로 했죠. 코스닥이 코스피처럼 상승 탄력을 받을지 상폐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는 않을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G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G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코스닥이 불을 뿜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급등하면서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이 일시 정지되는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죠. 코스닥 부실기업을 속아내는 개혁 작업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정책 기대감에 투자금이 밀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코스닥 부실기업 정리, 코스닥을 코스피처럼 띄울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유성만 리딩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정말 5천을 넘어선 이후 급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코스닥 시장이 훨씬 강합니다. 열기가 뜨거운데요. 오늘 부실기업 코스닥 상승을 막아온 부실기업 속가내기 문제를 토론하기 전에 우선 시장 상황부터 좀 보고 싶은데 유성만 센터장님, 예. 오늘 코스닥 이렇게 강한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만 해도 오히려 코스피가 삼성전자 급등으로 인해서 코스피가 훨씬 우월했거든요. 예. 그래서 또 역시나 오늘도 코스피의 날인가 했는데 이제 장 시간이 지날수록 코스닥이 급등을 했는데 그 이유가 특히 뭐냐면 일단 정부 차원에서 이제 아까 처음에 그 화면에도 나왔지만 동종주를 비롯해서 강하게 이제 코스닥 시장 대수술에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이제 최근 정부에서 연기 금액에도 이제 코스닥 비중을 일정 부분까지 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줄 수도 있다는 그런 뭐 언론의 기사 하나도 나오고 그러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좀 시장 전반적으로 작년 한 해랑 올해 초까지는 피해 해라서 5,500이 됐지만 이제는 좀 일단 좀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나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의 수급이 또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특히 코스닥 전체 지수 관련된 ETF 쪽으로 많이 지금 자금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좀 그 구정연휴 전에 조정을 받았던 코스닥이 오늘은 또 매우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보면 투자자만 조금만 더 얘기하자 보면 기관과 외국인들은 대거 순매수라고 개인들은 순매도로 나오거든요. 기관과 외국인들을 사는데 이 기관이 뭘까요? 저는 ETF라고 ETF 일단 개인들은요. ETF를 매수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게 기관 입장에서는 플러스로 그 순매수로 보이는 게 있고 또 연기금 이제 그런 물량 중에 그 이제 아웃소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또한 그런 기관들이 아웃소싱 관련된 연기금 자금을 매수하게 되면 기관하고 또 기관들도 이러한 정부 정책이나 트렌드를 봤을 때 앞으로 올해는 좀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좀 더 업사이드가 높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주요 기관들도 이렇게 자금 집행을 코스닥 쪽으로 매수를 늘리면서 현재 지금 이러한 상황이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올해는 이제 작년에는 코스피였다면 올해는 코스닥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그게 현실화 될 수 있을지 조금 지켜봐야 되겠는데 현실화 가능성을 지금 높여주는 게 하나가 바로
코스닥에 많은 부실 기업, 좀비 기업을 골라내는 기준을 강화하는 겁니다. 정부가 이제 발표를 구체적으로 했는데 김대중 교수님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코스닥 부실 기업 속간의 기준이 어떻게 강화가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상장 기업이 한 3,000개 정도 됩니다. 네. 코스피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 한 950개 정도 되고 코스피가 한 1,8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뭐 보통 우리나라는 3,000개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고 네. 시가총액은 한 5,000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의 방침은 원래 시가총액이 한 200억 원 이하가 되면 이제 부실 기업이고 청산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네. 동전주라고 하는 게 보통 우리가 100원, 500원인데 예. 1,000원짜리 미만이 이제 동전주가 되겠습니다. 1,000원 미만 그래서 주가가. 1,000원 미만이 되고 시가총액이 200억 원 밑으로 되고 네. 또 동전주 1,000원짜리 미만이 지속이 예. 한 45일 이상 지속된다 그러면 청산 대상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매년 100개의 기업이 상장되고 매년 한 30개의 기업이 부도가 나고 청산이 되고 있습니다. 상장 폐지되는 게 상장 30개 정도. 30개 정도. 네. 그러니까 이제 재작년에 64개가 정도 됐고 작년에도 한 40개 정도 청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면 미국보다 상장은 굉장히 쉽고 미국은 굉장히 또 퇴출을 빨리 시켜버립니다. 퇴출을요? 우리나라의 기업 중에서 미국에 상장했던 기업들 과거에 뭐 두루넷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지금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한 10개 기업이 미국에 상장을 했지만 네. 미국은 상장에 유지하는 조건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뭐 쿠팡 이런 기업이 상장돼 있지만 이제 네. 미국 기업이다, 한국 기업이다 뭐 이런 논란도 있고 예. 한국의 뭐 토스, 야놀자 지금 미국에 상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미국에 상장을 하게 되면 상장할 유지 조건이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미국에 상장하면 의결권을 10배 인정해 줍니다. 창업자에 대해서는. 차등 의결권 제도가 있다. 차등 의결권 이거죠? 제도가 네. 있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의 우량한 기업들도 미국에 또 상장하려 하는 것도 있고 네. 정부가 또 뭐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뭐 자사주 소각이라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대안으로 뭐 이렇게 차등 의결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100개의 기업이 상장되고 있고 매년 30개에서 한 60개 정도가 이제 청산이 되고 있는데 정부가 7월 이후에 네. 220개 정도 동전주가 포함해서. 그러니까 1,000원짜리 네. 미만 기업 또 네. 시가총액이 한 200억이 안 되는 기업들을 예. 청산 대상으로 되고 있다. 어. 그래서 뭐 오늘 코스닥이 또 오르는 일도 될 것이다. 또 저도 그러네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우리가 상장이 조금 우리가 조금 쉽게 상장 유지가 조금 쉽다. 미국은 상장 유지하는 게 만만치 않다. 까다롭다. 이번에 이제 조금 만만치 않게 상장해서 투자 자금을 모으는 게 다 개인들이 돈을 가져가는 건데 함부로 가져갔으면 좀 제대로 기업을 관리하라. 그런 거니까 방향이 맞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벌써 이제 어느 기업이 뭐 상장 폐지 후보다 그래서 주가가 벌써 출렁이면서 약간 조금 시장이 좀 변동성이 앞으로 커질 수도 있는데 어떤 데들이 이런 데 좀 있을까요? 이런 상장도. 예, 그러니까 일단 제가 여기서 기업 실명을 절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큰일 나고요. 또 이 네. 방송 보시는 투자자분들 중에 그런 그 동전주들을 이렇게 보유하고 계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예,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흔히 말하는 동전주라 그래서 그게 무조건 부실 기업이는 아닙니다. 예, 부실 기업은 아닌데 말 그대로 좀 생각보다 기업이 의도했던 게 성과가 안 나오는 기업들도 있지만 아무튼 최근에 이제 요즘에 뭐 흔히 말하는 뭐 이런 그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뭐 그 퇴출 대상 뭐 예전 기업 이런 리스트가 또 시장에 한번 돌았어요. 아, 그래요? 그럼 이제 그 리스트에 들어간 기업이나 뭐 예상되는 기업들은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좋은 장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뭐 반토막이나 심지어 3분의 1 토막이 난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확정이 되면은 해당 기업들은 분명히 이제 앞으로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되고 이제 정리 매입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분명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은 좀 코스닥 시장 입장에서 한 번은 좀 출렁거릴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예. 그렇지만 상당히 그런 건 좀 아쉽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 예,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IPO는 쉽게 되는데 예. 예, 퇴출은 별로 안 돼서 흔히 말하는 다산소사죠. 말씀대로 1년에 100개가 상장되고 30개가 퇴출되면 예. 70개가 남아요. 그렇게 10년이 지나면 코스닥 상장 업체가 700개가 증가하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너무 좀 이렇게
과한 사항을 좀 제거하고 미국 같이 IPO도 그렇지만 상장 요건도 타이트하게 되면은 기업들이 당연히 체질적 질적 개선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좀 단기간으로는 좀 충격이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코스닥 시장 건전화와 주가 그 지수 상승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코스닥에는 바이오, 2차 전지, 뭐 IT 기업들이 꽤 많은데 바이오 기업에도 주가 1,000원이 안 되는 동전주들이 꽤 있죠. 그렇죠. 바이오 기업이 이제 우리가 또 주가의 정의가 경영학에서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한 거 플러스 투자 심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6개월 뒤에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된다 그러면 주가가 오르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 주가 뭐 18만 원, 19만 원 하는데 이제 6개월 뒤에 삼성전자 실적이 그만큼 뒷받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번 1, 4분기에 30조 원, 40조 원 순이익이 났다 그러면 곱하기 4를 하면 무려 160조까지 순이익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자본금이 한 9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1조 정도밖에 1조. 안 되는데 1조가 안 되죠. 한 9천억 정도 되니까. 1조의 자본금을 가지고 매년 100조씩 돈을 벌어온다 그러면 정말 그 자본금 100배를 벌어오는 거니까 주가가 그만큼 올라가는 거고 바이오 기업들은 대신에 적자입니다. 지금 현재는. 많은 기업들이 이제 미래 가치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투자금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FDA 미국의 이제 FDA라든지 또 뭐 1상, 2상, 3상이 있고 보통 우리가 바이오에서 특허를 인정받거나 미국의 FDA 승인을 받는 데는 보통 한 10년 정도 걸린다 그러고 또 드는 비용도 뭐 1,000억에서 1조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들이 미래 가치는 굉장히 밝지만 실질적인 수익이 없다 보니까 좀 적자 기업이 많고 이런 대상 기업이 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는 있지만 현재의 주가 액면으로 1,000원이 안 된 기간이 45일 이어서 하루도 빠지 45일 연속 이런 것들이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기업을 지금 동전주가 마치 부실 기업인 것처럼 보이는데 유성만 센터장님 그게 부실 기업은 다 아니다 그러잖아요. 실제 1,000원이 안 되지만 뭐 미래가 있다거나 또는 재무상에 그렇게 나쁘지 않다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기업들이 있지 않을까요?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제 그 동전주라는 게 말 그대로 주가 기준으로 한 1,000원 미만이 일정 기간 지속되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렇다고 무조건 기술력이 없는 건 아닌데 기술력은 있는데 기술력이 있는 것 대비 결론은 이게 실적이라는 게 결국 매출로 이어지고 비용을 제하고 이익이 남는 건데 생각보다 매출이 안 나오거나 매출 대비 비용이 커서 생각보다 수익이 안 나오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성장 가능성, 흔히 말하는 포텐셜은 있는데 아직 그게 현실화되지 않아서 그게 머니타이징, 결국 돈을 벌지 못하니까는 그거에 따른 실적도 안 좋고 주가, 시가총액도 안 돼서 주가도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기업들이 흔히 말하는 좀 본의 아니게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환경인데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이런 걸 좀 가려낼 때 무조건 동전주라고 해서 무조건 아니라 그런 좀 이래 정량적 말고 정성적인 요건들도 좀 고려해서 퇴출 요건을 좀 이렇게 좀 선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동전주가 돼서 퇴출 대상이 오르면 여러 가지 심사를 받을 텐데 받아서 만약에 퇴출이 정해진다면 한번 퇴출되는 것으로 완전히 낙인이 찍히면 안 되는데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집니까? 혹시?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상장 폐지가 됐다가 다시 또 상장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정부도 이렇게 퇴출 대상이 되면 관리 종목으로 일단 먼저 갔다가 관리 대상에다가 보통 이제 관리 지정이 이제 회계 부정도 돼 있고 또 공시 위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관리 종목에 돼 있다가 퇴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기업들이 이제 관리 대상 종목이 됐다가 다시 부활된 경우도 있고 지금 정부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옥석 가리기를 좀 해야 되겠다. 옥석 가리기. 옥석 가리기. 이제 시가총액이 좀 낮고 1,000원짜리 미만 기업이지만 우량한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잘 알고 계신 아마존 과거에 적자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코스닥의 상장 요건이 특허가 있는 기업들 또 기술 특례가 보통 뭐 특허가 있거나 또는 뭐 실적이 좋거나 이런 가지고 상장하는데 한국 정부 이제 우리 정권거래소에서 코스닥에 많은 우량한 기업들을 상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요건을 많이 만들어 줬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특허를 취득하는 방법이었고 또 실적이 좀 좋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또 정부가 이제 기술 특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또 정부에서 좀 허가를 받으면 또 상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있었죠. 이제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이제 미국의 아마존인데 수년 동안 적자였지만 지금 시가총액이 2조 달러가
넘거든요. 예. 한 3천조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과거에 특허가 있고 기술력이 있다 그러면 코스닥에서 많이 특례 상장을 했는데 네. 이런 기업들이 좀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결론은 정부나 우리 증권거래소에서 옥석 가리기를 잘해서 네. 미래가 밝은 기업들은 좀 잘 가려줘야 되겠다. 또 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방금 기술 특례 상장 그리고 옥석가리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정부도 다산 다사 많이 상장시키고 또 부실한 기업은 좀 많이 빨리 걸러내자는 그런 의미인데 오히려 들어가는 문을 조금 더 까다롭게 해서 투자자들에게 혹시 있을 수 있는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좀 미국 대비 상장 IPO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문턱이 네. 높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무분별하게 돼서 뭐 기업명을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상장했을 때 기준 실적 추정치 대비 너무나 예? 네. 부족한 실적이 나오고 그래서 주가가 급락하고 그래서 예. 곧바로 상장 폐지가 거론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하신 대로 좀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아예 상장 IPO 할 때부터 요건을 매우 강화시켜서 네. 애당초 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는 기업들 자체가 향후에도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이 되고 그다음에 성장 동력을 갖춰서 투자자들이 보기에도 상장했을 때 대비 IPO 할 때 대비 공모할 때 대비 훨씬 더 실적이나 주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만 많이 좀 이렇게 선별적으로 해서 좀 비록 상장되는 기업 숫자는 이전보다 줄어들더라도 네. 오히려 좀 이렇게 흔히 말한 알짜배기 좀 퀄리티가 좋은 기업들만 상장시키는 게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과 그리고 투자자들을 다시 코스닥 시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이제 다산 많이 등록시키고 또 다사 많이 퇴출시킨다는 거지만 이 다산이 과연 옳은가? 현재의 기준을 통해서 혁신 기업들 당장 이익이 안 나더라도 상장을 좀 할 수 있게 그래서 자본을 모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아니면 기준을 조금 더 높이는 게 오히려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좀 생길 수 있겠어요. 정부는 다사니까 기준을 높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미국 수준으로 좀 올릴 필요가 있다. 올릴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은 3년 이상 흑자가 나야 됩니다. 네. 3년 이상 흑자가 나야 되고 또 동종 업종 기업의 평균 이상의 부채율은 평균 이하보다 좀 낮고 네. 3년 이상 흑자가 나고 우량한 기업이 이제 유가증권으로 가는 거고 코스닥은 적자 기업이라도 특허가 있다든지 네. 또 이러면 특례 상장을 해줬습니다. 네. 정부가 그동안은 정권거래소가 우리나라 우량한 기업들이 미국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라든지 네. 또 해외 싱가포르도 상장도 하고 홍콩도 상장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더 많은 기업들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좀 상장을 시켜주겠다. 네. 그렇게 했지만 많은 코스닥 기업들이 머니테크에 또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또 벤처기업이라든지 상장되면 보통 한 300억에서 500억 정도 현금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벤처기업들이 그 자금을 통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기업을 더 성장시켜야 되는데 네. 여기에 이제 기업을 이용해서 돈을 빼가거나 이런 부정을 좀 했는 것도 여러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좀 이유가 됐다. 네. 그래서 결론은 정부가 이렇게 상장을 많이 시키는 것보다는 좀 우량하고 주식시장에 더 많은 국민들이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네. 우량 기업 중심으로 네. 선별하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다산 많이 상장시키는 기준에 대해서 두 분들이 조금은 더 괜찮은 기업을 하면 어떻겠냐 의견을 내주셨고요. 일단 이제 다사를 위해서 상폐 대상 기준을 강화하면 많은 기업들이 이제 상폐 대상에 올해 이제 오르게 되잖아요. 상당히 투자한 사람들 조마조마할 것 같은데요. 예. 혹시 이 투자자들 피해 우려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그 해당 보유 리스트에 들거나 네. 예상되는 기업들 주가가 이미 상당 부분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같은 이런 상승장에 그 상대적인 이런 소외된 걸 하면은 그 심리적인 상실감이 훨씬 클것 훨씬 더 같아요. 크시죠. 예.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상장 폐지가 확정되면 말 그대로 그 종목은 현실적으로 하한가 갈 거고 관리 종목 지정되고 나중에 거래 마지막에 정리 매매가 되면 실질적으로 투자 원금 대비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최근에 나오는 게 해당 우려되는 종목들은 미리 투자분들이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매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큰 폭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는 좀 이 단기간에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종목들을 미리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있어서는 분명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 예.
그런 피해를 좀 줄여야 될 텐데 혹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이 상폐 대상 후보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그 우려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그걸 고를지 어떤 기준으로 봐서 아 이런 게 내가 갖고 있는 상폐 대상 아니야? 미리 예상을 하고 좀 정리를 해야 할 텐데 어떤 기준을 삼아야 될까요? 저는 이제 항상 주식 투자하는 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시가총액 1등만 해라. 예,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은 현재 삼성전자인데요. 네. 항상 이제 저는 뭐 나머지 주식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1등만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1등만 살아남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저는 뭐 항상 뭐 삼성전자를 사라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이 과거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2000년부터 계속 1등을 유지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손실이 보거나 동전주를 가지고 있다든지 시가총액이 200억이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라도 빨리 우량한 기업을 바꿔라. 원래 바꿔라. 이제 우리가 뭐 주식에 많은 격언이 있지만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든지 뭐 시가총액 1등만 살아남는다든지 이런 격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이 지금 동전주라든지 1,000원 미만 기업이라든지 또 시가총액이 200억이 안 되는 기업이라 그러면 본인이 그 기업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싸다고 해서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손해를 좀 보더라도 우량한 기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가가 액면가가 워낙 싼 기업만 있지만 또 괜찮아 보이는데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들, 이 자산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나 낮다. 그 기준이 이제 PBR인데 요즘 행동주의 펀드가 주총을 앞두고 그런 기업에 대해서 자진해서 상폐하라 이런 압박 전술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대상이 태광산업인데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 0.2배면 야 이렇게 낮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10년 평균 배당 성향이 고작 1%대. 이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이런 기업에 대해서 자진 상폐 압박을 하는 행동주의 펀드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저 PBR주인데요. 일단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경영권을 가진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최대 주주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관여하냐?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멀쩡하게 상장이 유지되고 있는데 그럴 수 있겠지만 그동안 주주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장부가치만도 못하고 거기다 그렇다고 배당이 높은 것도 아니고 배당도 없고 그러면은 그렇다고 원래 본업은 멀쩡한데 근데 다른 말씀하신 시장의 1, 2등 종목들은 막 최고 실적의 주가도 날아가고 막 주주 환원 정책해서 자사주 소각하고 배당도 높이는데 우린 이게 뭐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동주의 펀드 같은 곳이 이제 예를 들면 그 소수 지분을 전량 매입해서 상장 폐지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그거 아니면 뭐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을 보유 현금 배당을 많이 해서 주주한테 그만큼 주주 가치를 제고해라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최대 주주의 권리도 있겠지만 이 자본시장에 상장을 했다는 건 그만큼 다른 주주들의 권리도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계속 이렇게 물론 이게 저 PBR이라고 해서 그거 자체가 죄는 아니고 정부 기관에서 이걸 규제는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 그 같다는 흔히 말하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게 그 최대 주주라면은 너무 과한 저 PBR이라면 오히려 좀 주주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하건 아니면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뭔가 좀 공격적인 전략을 하건 이런 게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총을 앞두고 지금 행동주의 펀드에서 이 태광 산업을 압박하고 있는데 자진 상폐하라. 참 무서운 압력입니다. 워낙 순자산 대비 주가가 고작 0.2밖에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주주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기업이 있을 수 있느냐인데 어디 태광산업뿐입니까? 지금 주가가 PBR이 순자산 대비 주가가 이렇게 낮은 기업들이 적지 않다면서요? 예, 우리나라에 저 PBR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건설주라든지 또 섬유주 이런 기업들이 좀 낮았는데요. 우리가 주가를 구분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죠. PBR은 우리 순이익 대비 한 10배 정도가 우리나라 평균 PER라고 부르죠. PER이라고 부르고 PBR은 순자산입니다. 그래서 PBR이 1이 됐다고 하는 것은 주식을 다 팔았을 때 자산과 똑같으면 1인데 그러니까 PBR주가 뭐 0.2나 0.1이라고 하는 것은 10분의 1 정도 전체 주식의 자산 가치가 만약 1조라 그러면 그게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게 0.1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 PBR은 0.2라고 하는 것은 전체 자산은 한 1조가 되지만 네. 한 2천억 정도밖에 시가총액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0.2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결론은 PBR이 순자산 대비해서 이렇게 낮게 된다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주가를 띄울 필요가 없고 또 미래 가치가 또 밝지 않은 기업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일부러 안 띄우기도 하지만 미래 가치가 밝지 않은 기업도 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섬유 기업들, 예. 또 우리가 과거에 섬유가 침체기가 되었을 때, 또는 이제 부동산 기업들, 건설업 중에서도 땅은 많이 있지만 현금화를 하지 못했거나 또 건설업이 그렇게 미래 가치 쪽에서 성장 산업은 아니죠. 네. 우리 국민들이 뭐 굉장히 우리 주택은 필요하지만 지금 주택이 모자란다고 얘기하지만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또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최근에 뭐 중대재해법부터 해서 뭐 3명 이상의 그러한 사망자가 나오면 영업 정지까지 나오게 되고 이런 그런 규제 강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되면서 본인들의 미래 가치가 좀 밝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PBR이라든지 PER, 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주식을 평가하는 두 가지 기준이 되는데 네. 이제 미래 가치가 좀 밝지 않고 성장 가능성이 없는 기업들이 PBR이 낮을 수밖에 없다. 네. 그럼 정부가 좀 이렇게 코치를 해줄 필요는 있죠. 이렇게 좀 성장 산업에 대해서 좀 독려하는 것도 좀 필요는 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PBR이 이렇게 낮은 지금 태광산업의 사례를 들었지만 유성만 센터장님 만약에 이렇게 낮은 기업들이 많다면 정말로 주주환원 운동이 일어나면 이런 기업들은 향후 주가의 상승 가능성 또는 여력이 있는 건 아닐까요? 예,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해당 기업이 뭐 펀더멘탈이나 실제 속 알맹이가 별 볼 일 없으면 그렇겠지만 그거 충분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네. 충분한 현금 보유가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익 창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이런 거 안 했던 기업들이 이제 적극적인 시장이나 아니면 주주들의 이런 니즈에 부합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종목들은 말 그대로 PBR 0.2배면 PBR 1배로만 가면 그냥 이론상으로는 주가가 5배가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펀더멘탈은 견고한데 뭐 좀 이렇게 그동안 이런 그 주가 부양 정책을 적극적으로 안 했던 기업들이 이런 시장이나 주주의 요구에 있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스탠스로 변화하게 된다면 해당 종목들은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는 게 분명 맞습니다. 이렇게 PBR이 유난히 낮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주주가 상속을 위해서 주가 상승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좀 많이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속을 할 때 뭐 3개월 평균 주가라든지 또 자산 가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3개월 평균 주가입니다. 3개월 평균 주가요? 보통 이제 과거에 뭐 삼성전자부터 해서 우량한 기업들도 주가를 뭐 일부러 띄우지 않았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상속을 하게 되면 또 우리가 상속세가 60% 정도까지 최고. 네. 그러니까 상속세가 워낙 높다 보니까 우리가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주가를 일부러 본인들이 띄우지 않았다 그러더라도 주가가 기업이 자연스럽게 실적이 난다 그러면 주가가 바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PBR이 좀 낮은 주식들은 최근에 주가 3개월 평균으로 해서 우리가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다. 네. 저는 항상 기업도 지금 현재 상속세가 없는 나라가요. 싱가포르나 캐나다 같은 나라는 상속세가 없는데 대신에 기업을 영속적으로 이어가고 해고를 시키지 않으면 상속세가 영원입니다. 네, 가업을 하는 가업을 계속 이어가게 이어간다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는 중소기업들을 가업을 이어가게 된다 그러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말고 영속적으로 기업을 이어가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네. 좀 그렇게 또 한번 예.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네, 상속하는 게 아까 3개월 평균 주가 이 기준을 조금 바꾼다면 예를 들면 여기에 뭐 순자산이라든지 이런 가치를 넣어서 조금 바꾼다면 주가를 더 인위적으로 혹시 누른다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이 기준을 좀 한번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자, 코스닥 상표 기준을 이제 확정이 돼서 강화가 되면 우리 코스닥 시장이 정말 업그레이드가 확실하게 될 것 같습니까? 향후 코스닥 시장 전망을 좀 어떻게 하세요? 예, 일단 말씀드린 대로 일단 단기간에는 분명 충격이 있고 해당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좀 아픔이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코스닥 시장이 쉽게 말하면 정화가 되다 보니까 대내외 신뢰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코스닥 시장이 뭐 부분별한 유증이나 자금 조달 뭐 이런 부실 기업의 온상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 시장만큼 신뢰도를 갖췄다 판단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금융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신뢰에 기반한 비즈니스입니다. 특히나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이제는 어느 정도
나름의 정화 기준을 해서 걸러진 종목들만 살아남은 시장이 되기 때문에 분명 수급에 있어서도 긍정적이라고 저는 분명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코스닥 시장에 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지수 추종하는 그 ETF 이런 게 조금 바람직한 선택일까요? 예, 그래서 작년부터 코스피 시장 올랐을 때 투자자분들이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지수 ETF를 많이 주로 투자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도 지금 트렌드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닥 시장이 갈 것 같은데 코스닥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뭐 안 좋은 이유도 있지만 뭐 저PBR이 뭐니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코스닥도 이것저것 다 해서 선별된 코스닥 150에 주로 투자하는 코스닥 지수 ETF에 투자하자. 이게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지금 당장은 코스닥 지수 ETF에 투자하시는 게 전반적인 지수 상승에서 소외되지 않고 코스닥 지수 상승의 수익을 같이 영위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코스닥 기업 부실 속가내기 관련된 건 코스닥 투자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중 세종대 경학부 교수, 유성면 리딩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난한 노인들을 위한 기본적인 복지가 기초연금입니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이들의 소득이 올라가다 보니 어지간한 중산층마저 기초연금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날수록 재정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급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정부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영권 사회연대 포럼 대표와 기초연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노인들한테 주는 게 지금 기초연금이잖아요. 올해 가난한 노인들 이런 복지 정책인데 이게 지금 대상이 소득 하위 70%인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직접 이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이건 어떤 문제가 지금 심각한가요? 예, 이제 저희가 기초연금이라고 이제 전체 어르신들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 이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이제 단독 가구일 경우에는 34만 9,700원, 약 35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이제 부부 가구인 경우에는 이제 20% 감액해서 한 56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처음에 이제 2014년에 기초연금 도입될 때 대비해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금액도 올랐고 실제로 이제 중위소득 대비해서 어느 정도냐 또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해서 얼마 정도냐인데 우리가 이제 기준을 정한 중위소득이라는 것을 복지부가 만들어서 2015년부터 시행했는데 그게 이제 표에 나오는 대로 256만 원입니다. 256만 지금 기초연금 선정기 중 247만 원이니까 거의 뭐 기준 중위소득이 96.3% 정도 되는 그래서 웬만한 어르신들이 사실은 좀 받지 않느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또 더 빈곤한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차등해서 하든지 좀 합리적인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되는 게 하나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이제 노인 인구는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고 100% 다 재정으로 국민 세금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살펴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당장 뭐 깎자 이런 주장을 하신 것은 아니고 최근 한 3, 4년간 우리나라가 제대로 좀 국가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한 것 같던데 여러 분야에서 질문을 던지고 하두를 던지시는데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도 이것을 갖다가 이제 한번 검토해 보자. 그런 이제 하두를 던지고 담론을 촉구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소득의 70%까지 준다. 그러니까 이제 잘 사는 30%만 빼고 70% 준다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 하면 10명 중 7명이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월급이 468만 원인 경우도 받는다는데 네. 이게 어떻게 그 가능한 거지? 월급 이 기준이라는 게? 아까 이제 247만 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예. 일단 자기가 벌이던 근로소득 중에서 116만 원을 일단 기본 공제해 줍니다. 아, 공제를 해준다 이거죠? 네, 거기다가 또 추가해서 30%를 또 공제를 해줘요. 추가 30% 공제해 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월급 기준으로 하면 468만 원, 네. 연봉 기준으로 하면 한 5,600만 원까지 이제 준다. 아, 이렇게 돼 있고 예. 또 한쪽으로 이제 재산을 기준으로 할 때는 예. 소득이 하나도 없이 예. 재산만 기준으로 할 때는 17억 정도도 가능한 게 일단 공시지가가 시세의 한 60% 정도 이렇게 지금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럼 네. 한 12억 정도 되면은 네. 수도권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1억 3,500만 원을 또 공제해 줍니다. 아, 수도권 1억 3,500원 네, 공제해 1억 3천 주고요. 공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 10억 6천 이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거기 곱하기 이제 4% 정도 이자를 계산하면은 그걸 12로 이렇게 나누면은 거의 네. 뭐 12억, 17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돼 가지고. 근데 이 두 가지 경우는 네. 되게 극단적인 경우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봉 5,600만 원이 받는다 그러면 그분은 뭐 부동산이나 재산, 다른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 그렇죠. 예. 그런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해보니까 2024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0.2%, 0.4%밖에 안 되더라. 예. 그래서 완전히 소득만 있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는 거고, 그다음에 재산만 있는 경우를 보니까는 개인 이제 단독 가구일 경우에는 18% 정도 재산만 있는 사람. 아, 예를 들어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딱 집 하나 그렇죠. 없는 예금 경우. 뭐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는 이제 18에서 25% 정도 있는데 예. 이 되게 둘 다 극단적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계금융 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자산을 다 조사하지 않습니까? 신고하고 자산을 조사해 보니까 거의 월 소득 기준으로 한 200만 원 이하로 받으신 분들이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이런 네. 구조다. 네. 왜냐하면 소득도 좀 있고, 소득도 있고. 사시는 집도 좀 있어야 되고 약간의 예금도 있고 아.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은 저렇게 뭐 5,600만 원까지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 나오지도 않고요. 예. 또 우리가 이제 가계금융복지 조사를 해보면은 예. 실제로 이제 소득 하위 그러니까 이제 90% 정도까지 어르신들 이제 상위 그 노인을 갖다 기준으로 했을 때 예. 구분이 그러니까 예. 상위 20% 정도의 전체 연평균 소득이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노인 기준으로 하면은 상위 20% 정도도 4,500만 원밖에 못 벌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소득도 조금 있고 예. 재산도 있고 금융 자산도 조금 있고 이런 구조입니다. 네, 이제 뭐 연봉이 5,600만 원인 경우에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 극단적인 경우를 네네. 상정한 것이고 그렇긴 하지만 여튼 중위소득의 거의 이제 95%까지 이제 받게 되니까 네네. 네. 이대로 계속 받는다면 이 기준이 유지된다면 그리고 네네.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니까 이제 네네. 100% 재정으로 줘야 되잖아요. 네네.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 유의해서 봐야 될 부분은 어디에 네. 있냐면은 기준 중위소득에 100%에 육박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위소득이 있고 예. 평균소득이 있고 중위소득이 있고 기준 중위소득이 있습니다. 예. 중위소득은 뭐냐면은 네. 우리나라 인구 전체를 봤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사람 기준으로. 그게 이제 중위소득이 2024년 기준으로 327만 원입니다. 아, 중위소득은요. 네. 그런데 기준 중위소득은 저기 나오는 대로 256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복지부가 정한 적절한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래가 주는 이 중위소득은 실제로 중위소득의 한 68%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저건 사실은 이제 정부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정부가 만든 안을 가지고 이렇게 기준을 정하겠다 보니까 발생하는 건데 실제로 기초연금 받는 사람들은 중위소득 기준으로 하면 68% 정도밖에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뭐 그것이 과도하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이고요. 아, 그러네요. 두 번째로 이제 재정 부담과 관련해서는 이제 작년에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650만 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예. 기초연금을 받으셨어요. 예. 작년에. 그런데 이제 올해는 작년에 받은 게 한 이제 26조 정도 되고 26조요. 네네. 네. 올해는 이제 779만 명 정도 받으실 걸로 예상하고 많이 있어요. 늘어나네요. 네네. 779만 명. 그러면 이제 재정이 한 28조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전체 GDP 대비해서는 1% 정도, 네. 1.09% 정도 이렇게 나오는 이런 구조이고 그러네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뭐 노인 인구도 늘어나고 늘어나니까. 그다음에 이제 금액도 이제 물가 상승률을 예. 이렇게 포함시켜 드리다 보니까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실질적으로는 뭐 한 60조에서 120조 정도까지 예상하고 있는데 아. 2060년 정도 되면 GDP의 한 2.8% 정도. 예. 그래서 비교적
뭐 재정 부담이 커지는 이런 구조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지금 1인당 현재 받는 게 34만 9천 원, 4만 35만 9천 원. 원인데 부부가 동시에 받으면 20% 감액하는데 네네. 이 감액하는 게 조금 부당하다, 불합리하다 그래서 조금 부부 감액을 줄인다면서요. 계획이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줄여요? 이거 이제 지난 이제 대선에서 예. 민주당의 공약이 하나는 이제 기초연금 금액을 40만 원으로 하겠다. 네. 그다음에 부부 감액은 폐지하겠다. 폐지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방향성으로 보면 예. 사실은 우리가 이제 1가구 1연금으로 이렇게 돼 있는 구조예요. 네. 연금을. 예. 근데 실질적으로는 1인 1연금 체제로 가야 돼요. 1인 1연금으로. 그렇죠. 1인 1연금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이 부부 감액 같은 경우는 폐지시켜야 된다. 이거가 방향성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 형제들 둘이 같이 살면은 감액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감액하지 않습니다. 않죠. 물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네, 네. 감액하지 않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러네요. 이제 감액하는 이유는 부부라고서 감액한다기보다는 두 사람이 같이 살 경우에 예. 생활비가 적게 들지 않습니까?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사람당 0.8씩 계산해 가지고 아. 그래서 이제 20%씩 감액하는 이런 구조인데 네. 아마 이것도 이제 재정이 꽤 소요가 됩니다. 사실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폐지하면은. 그래서 이제 정부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과 관련해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분명한 것은 1인 1연금으로 가기 위해서는 폐지하는 것이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맞은 문제고 또 하나 이제 이 복지의 문제들이 사실은 다 같이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조금 내려가면 이제 기초 이제 우리 생활 보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준 중위소득의 32% 정도 되면은 82만 원 이하는 기초생활에서 정부가 다 이제 보조를 해주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또 가구 기준으로 돼 있거든요. 그것도? 예, 전체적으로는 복지 예. 구조가.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면서 가야 되되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부부라고 해서 감액하는 것은 이제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단계적으로. 네. 네. 1인 1연금이라는 취지를 감안해서 단계 지금 좀 폐지 방향도 정부가 세우는 게 전부 다 폐지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하는 거죠. 소득 계층에 따라 조금 달리 시간을 두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초연금 아까 이제 재정의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개편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개편 방향으로 뭐 다양한 얘기가 좀 있다고 네, 하네요. 야당과 KDI에서 기초연금을 빈곤층으로 좀 한정한다든지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한정한다든지 어떤 얘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나요? 네. 이제 본질적으로 우리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득 하위 70% 줄 때 예. 2014년도에 그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논쟁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그 첫 번째가 이제 그 논쟁이 왜 발생하냐면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들고 간 게 내가 대통령 되면 내년에 모든 노인들에게 20만 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걸은 거예요. 모든 노인에게? 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힙한 파격적이네요. 공약이었어요. 그 실제로 이제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예. 논의를 했어요. 근데 100% 다 주는 거는 만만치 않은 거죠. 재정이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서 80%를 줄 것인가 70%를 줄 것인가 했는데 문제는 보편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모든 노인은 아니지만 부자 노인을 제외하고는 좀 다 주자.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있어서 예. 이래서 80% 70% 논쟁하다 70%가 된 것이고요. 예. 아까 부부 강압 문제는 사실 폐지해야지만 이것도 재정 문제 걱정 때문에 발생한 거고 또 하나 이제 국민연금과 연계 감액하는 이건 사실은 좀 상식적이진 않죠. 국민연금 오래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기초연금 깎는다 이건 상식적이진 않지만 그것도 재정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원래 이게 기초연금 이제 국민연금이 받는 사람이 적었을 때 대상자가 적었을 때 좀 가난한 노인들을 위한 것 차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연계의 어떤 개편 얘기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적인 거는 지금 현재 이제 좀 축소를 갖다가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전문가들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보편적 지급으로 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100% 거의 100% 다 지급하고 이제 부자 좀 이제 잘 사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클로백이라고 해가지고 세금으로 다시 되돌려 받는 거죠. 덴마크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도 이제 2014년 그렇게 이제 차라리 하자 보편적 복지국가 지향을 명확하게 해서.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줄이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논의되는 것이 지원 기준을 변경하자.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 아까 말한 256만 원에 이제 기준 종이소득에 딱 걸리면 그때부터는 100% 이상 되는 사람은 주지 말자. 거기 100%. 그러면 이제 자연적으로 줄이는 거고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기준
궁극적으로는 기준 중위소득의 50%만 주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50% 대상을 확 줄이자. 네네. 네. 중위소득의 50%를 하면은 중위소득의 34% 정도 돼요. 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가가 이제 생계 보장이라든지 주택 보장이라든지 교육 보장하잖아요. 예. 교육급은 50%하고 딱 마주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기초생활 보장 수준에서 그래서 정말 아주 기초연금을 좀 보편적으로 줄 것인지 네. 빈곤한 노인들에게 줄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합의가 필요한 거예요. 아, 이거 상당한 논쟁이 필요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대상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779만 명입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전체 노인들의 예를 들어서 소득 하위 30% 노인들은 생활비의 50%를, 예. 소득 하위 70%의 노인들은 생활비의 한 30%, 네. 소득 상위 30% 노인들도 20에서 10% 노인들도 거의 10% 이상은 생활비로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이 이게 상수가 됐어요. 그러네요. 옛날에 기초연금이 없을 때는 예. 자녀들이 설 추석을 비롯해서 용돈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국가가 지급하는 복지국가로 바꾸자 해놓고 확 줄이면 아하. 이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쉽지 않죠.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뭐 기준소득, 중위소득에서 걸려서 자연스럽게 소득이 좀 있는 사람은 아예 접근을 못하게 하자는 방안 네. 또는 이제 차등해서 하는 방안. 차등이라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좀 소득순이 아주 낮은 분들한테는 더 주고. 그렇죠. 소득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거는 이제 주로 주요 OECD 국가들 같은 경우에 기초연금 자체가 낮을 경우에 예. 더 빈곤하신 분들은 보충연금이라 해서 GIS라 해서 보충연금을 해가지고 밑에를 좀 더 두툼하게 깎아 주자는 거죠. 하고요. 그런데 네. 우리 지금 현재 일부에서 주장하는 논의들은 전체 재정에서 더 늘리지는 말고 예. 조금 괜찮은 노인들 거 깎아서 밑에를 좀 해주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예. 나 작년까지 받았는데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못 받아? 예. 이런 것도 좀 쉽지 않은 구조라서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좀 짧게 답변을 부탁하고 네.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기초연금이 아까 올해 대상자가 779만 명이나 되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네, 봤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방향의 필요성, 재정의 부담이 계속 질 수 없으니까 방향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 표를 생각하면 정치권에서 이거 쉽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거? 네. 우리 앵커님이 질문하신 대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노인 문제와 관련해서 쉽게 하는 게 소위 지하철 무임승차, 아, 그거 65세 노인들. 그거 어렵습니다. 논쟁하다가 사실은 계산해 보면 제가 인당 한 10만 원 정도 1년에 혜택밖에 없어요. 네. 그것도 논쟁하다가 결국 노인표 무서워서 못 했거든요. 네. 이건 지금 35만 원씩 지급되는 것을 갖다가 안 준다? 생각처럼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또 이제 연금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꼭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어느 한 정당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대통령이 제안하셨으니까 예. 담론을 시작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예. 지혜를 모아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기초연금 개편 논의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용건 사회연대 포럼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장지수 펀드에 투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코스피처럼 코스닥도 밀어 올릴 거라는 기대감이 팽배한데요. 그 하나가 부실기업 속가내기입니다. 시가총액이 너무 낮거나 주가 자체가 1,000원도 안 되는 기업을 상장 폐지시키는 겁니다. 이런 조치는 너무 늦었습니다. 코스닥엔 코스피 대표 기업처럼 이익을 크게 내는 기업도 거의 없는데 부실하고 좀비 같은 기업들마저 어슬렁거린다면 지속적인 지수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